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 법관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 됐습니다. 한편 사표 거부 의혹이 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해드린 대로 탄핵 발의가 161명이었고 어제 가결이 179표였어요.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가결이 됐고 헌지로 이제 넘어가게 됐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도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네. 여야가 갈리는 거야 뭐 물론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진영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바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른바 추윤 갈등이 이제 잦아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이 사법 이슈에 대한 이 지금 여야 간의 갈등, 이 정치와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는 것 같아요. 총론적으로 볼 때. 그 탄핵, 임성근 판사 탄핵도 찬반 논리가 분명합니다. 지금 네. 반대하는 논리는 일단 1심에서 죄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죄가 예. 나왔고 또 2월 28일 날 이제 이번 달 말이죠. 2월 28일 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탄핵에 실익이 있겠느냐의 문제. 왜냐하면 탄핵을 하려면 일단 현직에 있어야지 그 탄핵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2월 28일 이후에 내려진다면 그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재에서 아예 판단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이게 지나치게 사법부를 길들이게 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 반대 논리가 있어요. 예. 이런 논리가 있는 반면에 또 찬성 논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번 지적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 소추를 이제 주장했다라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탄핵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진영 간의 어떤 찬반 논리라든지 입장의 차이를 다 떠나서 분명한 거는 그 재판에 개입한 것만 분명합니다. 재판의 당사자 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판결문의 수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여러 가지 찬반의 논리가 다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거. 이건 헌법 65조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내려질까의 문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얘기를 또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 국회가 의결을 했던 것이고 물론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른바 진보 정당들이 주도해서 이제 탄핵의 소추가 의결이 됐는데 과도하게 이걸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통과됐으니까 일단 뭐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니까 네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인 뭐 찬반과 비판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가야지. 이게 또 지난번에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또 이 법원의 여러 가지 또 재판의 독립과 관련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 체계 이슈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법 절차에 따른 거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초유라는 그것 때문에 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관이 헌법과 법을 위반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예. 그러나 탄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따지면은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과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상세히 읽어봤나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네. 1심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내렸고 예.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개입한 거는 맞지만 그 정도가 조언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우린 기억하기도 좋지 않지만 2003년도에 있었었던 당시에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2004년도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을 하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의 선거 중립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딴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좀 2심이 또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실효성 문제를 저는 뛰어넘어서서 네. 정말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후에 예.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뭐 거짓말 논쟁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그런 거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열린 우리당의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도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릴 텐데요.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본 경선에 진출자 8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보로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이렇게 4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보로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예. 내용은 저희가 이후에 보궐선거 이야기를 할 때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은 건 헌재 결정일 텐데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용할 때도 있고 각하할 때도 있고 기각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아주 그 넉넉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바로 이제 심리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2월 말까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중대한 범죄 행위를 범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인 거 할 거고요. 두 예. 번째는 사표라는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분명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사유를 들어서 이거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탄핵까지 갔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것까지는 뭐 판단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이게 나름대로 그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예. 다만 2018년도 11월 달인데요. 당시 미국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대통령이 트럼프였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법의 행정명령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가 아주 기각을 해버렸어요. 예. 잘못된 거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거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경고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경고를 하면서 예. 우리는 트럼프 판사도 없고 몽화 판사도 없고 부시 판사도 없다. 오직 법 앞에 호소하는 사람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헌신적인 판사만 있을 뿐이다. 예. 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해서 보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 노력했었던 것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준 처신이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임 판사의 탄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임 판사의 탄핵보다도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의 이 처신이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는 거. 그것을 예. 저는 민주당이 무조건 뭐 사건의 본질을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민주당도 인식을 좀 할 필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판사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거기에 당사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를 했고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전에 했던 발언과 다르게 됐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퇴근길에 이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발언이 맞는 게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저렇게 없는 걸 만들어서 얘기하지는 정말 몰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뭐 굉장히 손상이 간 거죠. 예. 이 대법원장 개인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개인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잖아요. 네. 자연인 이 김명수라기보다는 예. 대법원장이 저렇게 권위 없이 말이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물론 기억이 안 난다고라고 얘기합니다만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 네. 권위도 그렇고 이제 법원의 독립성 문제와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판사의 탄핵 문제가 결부되면서 탄핵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 녹취록 공개한 것도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누가 대화할 때 녹취하는 걸 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예. 더구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독대를 신청해서 글쎄 뭐 대법원의 관행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걸 할 때 독대를 하는 건지 대법원장과 예. 모르죠. 고법 부장판사쯤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공개를 했다. 물론 이제 얘기는 나중에 이걸 잘 이제 음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무슨 네. 말을 들으면 이제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과 다를 때는 있어요. 그렇죠. 선의를 해석한다면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질 수 있는데 네. 녹취를 한 다음에 또 이제 탄핵이 논란이 되니까 이걸 공개한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동도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걸 하나 일단 지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 부적절했죠. 본인이 사과했고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게 또 관건이에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법원장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고 대법원장의 권위의 손상이 갔지만 이게 탄핵 요건은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원의 내규에 이제 그 의원 면직에 해당하는 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인식한 것 이런 대단히 적절치 못한 거죠. 예, 예.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네. 법원의 정치적 중립 자체에 이제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해서 탄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적절치 못한 행동, 처신, 법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을 갖다 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대법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 탄핵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힘도 대단히 정치적이다 이거는. 네. 이건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서 저는 뭐 국회가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속내를 가졌는지는 별개로 거기는 예. 관심이 없고 예. 일단 재판에 개입하고 수정을 하라고 지시한 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설령 관행으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법관이 각자의 어떤 독립성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을 조금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예.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탄핵 문제, 이 문제는 저는 뭐 논리를 벗어난 거다. 단지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대법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떠한 것이냐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동안 3년 동안에 법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법원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성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걸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든 탄핵으로 하자라는 거야말로 좀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한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실제로 탄핵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 공방에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야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본질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알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물러났나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다. 자, 사법부라는 게 뭐죠? 최종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예. 범법을 입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얀 가운을 입잖아요. 네.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권위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특히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사실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임 판사의 탄핵이 더 큰 본질이다? 난 그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차라리 임 판사가 대법원장을 다시 만나서 내가 녹취록이 있다. 당신 자꾸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나는 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아마 김 대법원장도 저렇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권위가 무너지면은 아나키 상태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권위와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 김 대법원장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걸 끌고 갔기 때문에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사법부로서는 권혹을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지금 퇴보하고 있고 훼손하고 있다는 거가 여러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연루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상당히 저는 위험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예. 자꾸만 누가 정쟁을 끌고 갔냐고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라고 따지면 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것도 잘못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다가 허위 소명서를 냈다는 거는요. 국민에게 국회는 국민이 대표기관입니다. 네. 다른 사적인 게 아니에요. 국회에다가 허위 소명서를 냈다는 거는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 부분 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여당이? 저는 여당이 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대법원장이 숙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추진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예. 문제는 뭐냐면 추진했다고 해서 지금 뭐 102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서 국민의당과 다른 거 정당과 합쳐서는 뭐 과반수도 못 넘기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탄핵을 당할 정도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 일반 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후폭풍일 수 있는 예. 우리가 사법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또 다른 사법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 보궐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오늘 본경선 명단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고 또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한 실무 협의도 이번 주 중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예. 분위기 자체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3지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네. 그 경선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였으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받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태섭 전 의원으로서도 안철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선을 치르는 게 예. 전혀 손해볼 게임이 아니죠. 네. 누가 뭐 이기는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외부에서 제3지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되는 그 지대에서 인물 하나 뽑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네. 된다면 보수 야권의 이 단일화 경로가 그동안 이제 단일화로 이제 상당한 주목을 받다가 너무 어떤 정책적인 의제보다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이른바 우리가 선거 공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거 공학적인 논의가 너무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뭔가 피로감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선의 경쟁력 또는 본선 경쟁력까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금태섭 안철수 이쪽이 이 국민의힘이 입당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입당해라 마라 하면서 이제 그 피로감이 누적돼 왔던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뭐 A 리그가 되든지 B 리그가 되든지 말이죠. 1부 리그, 2부 리그가 되든지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다음에 다시 토너먼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 없게 잘 진행이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공약도 내놓을 테니까 보수 야권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거예요. 예. 단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경선 룰이라든지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단일화 문제가 갈등을 빚고 또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시 약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흥행 예.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건데 적어도 지금까지로 볼 때는 생각보다는 보수 야권의 단일화 경로는 과정은 아직은 순탄하다. 그동안에 조금 갈등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이제 공감을 표한 것 같은데 3자 구도로는 안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이제 단일화는 거의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선거는 구도고 연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3자 대결 구도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매듭이 된 거라고 좀 봅니다. 다만 선거 후에 후보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모양을 잘 거쳐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저는 몇 가지의 핵폭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네. 후보 단일화의 경선 방식,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첫 번째 문제. 네. 두 번째는 더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후보 단일화하는 세력들이 일종의 97년에 DJP 연대와 마찬가지로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네.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단일화가 끝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대당 통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만약에 후보 단일화 과정이 야권이 그렇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예. 다만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조직이 워낙 여당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양자 대결 구도 가면은 저는 48대 50이다. 누가 48이 될지, 누가 50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이고요. 이제는 이제 단일화 논쟁 좀 접고 예. 어저께도 지금 부동산 대책 문제, 집값 안정 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 또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쪽에다 좀 치중을 하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3월 초까지는 각자 정책 경쟁을 하는 그렇게 새로운 장으로 또 오늘 뭐 각 후보들이 이제 예비 후보들이 확정이 됐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요. 1년 1년 2개월짜리입니다. 그거 예. 분명히 아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더 국민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좀 선거답게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지금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가 어제 이낙연 대표와 이태원을 찾기도 하고 좀 바쁘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이제 후보가 두 사람이니까 네. 뭐 이렇게 복잡한 구도는 아니죠. 뭐 우상호 의원과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어떤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차별화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이제 이른바 뭐 감싸야 된다, 보듬어야 된다, 뭐 이 논쟁은 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정도가 무슨 뭐 지금 여당의 어떤 그 서울시장 선거에 커다란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지금 여야 간에 이것도 진영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네. 말씀처럼 48대 52가 될지 뭐 51대 49가 될지 굉장히 박빙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3자 구도로 되면 저는 뭐 야권은 만약에 3자 구도가 돼가지고 여권에서 한 명이 나오고 예. 또 보수 국민의힘이 한 사람은 나오고 또 여기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중에서 한 명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 선거는 여권에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아마 예. 그 구도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는 구도고 인물이고 뭐 정책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구도가 그렇게 짜여져 버리면 그 선거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걸 잘 알 거예요. 예. 아니까 이제 일단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야권은 여당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압도적인 어떤 그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의석수에 비해서 국회 의석수에 비해서. 예. 그래도 어떤 여론조사들은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네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예.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양쪽이 다 부동산을 내놓고 있는데 별 차이가 안 보여요. 예. 어제 정부에서도 또 이제 뭐 이른바 쇼크에 가까운 공급책을 내놨는데 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이제 그 여당 후보가 여기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한테 저희가 짧게. 끝내야 돼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